안녕하세요. 어점인 평가사입니다. 제37회 감정평가 이론 기출문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장 다녀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실전 대비를 했는데요. 이제 좀 끝이 나서 허무한 마음도 좀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본 분들도 해피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대부분 모두예요. 네, 긴장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긴장감이 높아서 매년 제가 총평 영상에서 난이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 난이도는 매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7회 기출문제 총평에서도 제가 제시하는 목차나 논점을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놓쳤을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아쉽고 걱정하는 마음에 혼자 불합격을 주기보다는요. 네, 최고 답안이나 예시 답안을 제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이 끝났지만 우리 하나의 미션이 더 있는 게요. 합격자 발표 날까지 좀 기다리는 또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참고 정도로 37회는 이렇게 출제되었다.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받고서요. 저도 이제 쭉 봤는데 제가 이제 한 줄로 37회를 정의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론답게 출제된 37회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이론답게 출제되었다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총론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30회 이후에는 문제 1번에서 유형별 감정평가가 40점, 100점으로 출제되거나 전체적으로 총론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요, 지역 분석, 가치 형성 요인, 시장의 특성, 시장 가치, 전형적인 총론 논점들이 중심이 됐죠. 표공의 평가 기준이나 회계 분석법 역시 표면적으로는 강론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논점 쭉 전개할 때요. 큰 논점 안에서는 감정평가의 필요성, 당위성, 전문성 연결해서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담으로 3년차 분들이 1차 끝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수험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이론은 그래도 총론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좀 든든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범위 넓히지 말고 총론에 집중하자. 앞으로 남은 시간 총론만이라도 좀 정리 잘하고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그 조언이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렇다면 실무는 이제 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은 낮아졌을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올해 총론이 좀 비중이 높았을 뿐이고 실무 문제로 넘어가면 우리 이론에서 주말 스터디에서 과수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문제점 이런 거 열심히 썼거든요. 네, 과수원이 실무에서 출제됐고 오염토지도 이론의 출제 예상 1순위 문제였어요. 실무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이론의 연계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37회는 완벽하게 이제 총론 중심으로 출제된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암기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 2번과 3번이 그런데요. 단순히 암기한 내용들 쭉 우린 바른다라고 하죠.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그 구성을 할 수도 없었고 또 했다 해도 득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하고 암기는 기본값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좀 서술의 능력까지 본 게 물음 2번과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론다운 시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점수는요. 이렇게 좀 구별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으로 이 이론답게 출제한 걸 그대로 점수까지 연결한다면 난이도는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완성도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목차 똑같이 가져다 쓰는 거 말고 출제자가 묻는 논점에 대한 그 문장이 들어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점수가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즉 논점을 정확하게 잡았는지 그걸 목차로 보여주던 전체의 문장으로 끌고 가던 이 부분을 드러나게 쓰는 게 중요한 문제 2번, 3번이었다 생각을 해요.
제대로 채점한다면 이렇게 제대로 구성한 답안지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거고, 반대로 시험 직후에 난 진짜 제시한 예시 답안이랑 정말 달라."라고 해도요. 제가 말한 이 논점을 어딘가에만 다 보여줬다면, 즉 핵심 논점을 답안에 좀 보여만 줬다면 '예상보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그런 예측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장 들어갔다면 이렇게 시험을 운영했을 것 같아요. 문제 1 번은 사례형으로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처음에 당황할 수 있지, 한 번 다시 읽어 보면 준비된 논점이고 사례 판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1 번은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1 번에선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끝낼 거고 좀 빠르게 갑니다. 문제 2 번과 3 번에서 '아 이거 논점 어떻게 보여주지?'라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차 고민했을 것 같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회계 분석이 우리가 GS에서 진짜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연습한 추가적으로 연습했던 회계 분석과 해석 관련한 내용 같이, 그러니까 내가 엄청 준비했습니다. 논점 다 알고 있고 표현까지 좀 더 풍부하게 고민했을 거가 이제 문제 2 번과 3 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 번은 빠르고 무난하게 치고 가고 2 번과 3 번에서 전체 논점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서나, 개설, 결, 맺은말, 검토 이런 목차 활용해서 연습했던 거 모두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 번이 좀 점수를 제대로 채점한다면 좀 차별화되는 구간일 것 같고, 문제 4 번은 모두들 준비한 논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서도 했고 스터디 자료에서도 확인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평이한 논점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또 이제 분량도 확보하면서 써야 점수를 줍니다. 스터디처럼 4분 남겨 놓고 후루룩 쓰면서 '이 정도 썼으면 주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준비된 논점이라서. 그래서 정확성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분량까지 챙겨서 써야 우리 좀 합격에 도움이 될 만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약수령 문제 출제위원회 채점편 기억하시죠?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써야 하는 게 문제 4 번이에요. 그래서 4 번도 좀 넉넉한 분량, 구체적인 문장, 그리고 정확한 사례 들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 예시 답안은 38회 대비 커리큘럼에서 제공될 예정이고, 오늘은 논점과 예시 목차들 보면서 득점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 번부터 볼게요. 자, 처음 시험지 받았을 때 사례형이다 긴장할 수 있지만 35회나 36회 때 이미 학습된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한 읽어 봤을 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료 판단이 일단 까다롭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각의 원하는 그 목차의 위치가 간단하게 좀 맞춰지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면 문제 자체도요,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의 목적과 절차라는 특정 논점을 찍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 분석은 항상 준비된 논점이었습니다. 총정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례랑 연결돼서 나온다 해도 사례가 굉장히 어려워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이 준비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커버하면 된다. 그런데 37회는 사례가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서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적어 주고 사안포 수업으로 가면 됩니다. 자, 물음 1에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음 1에서는 대상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의 전체 목적이겠죠. 그 부분 결정하는 게 가장 큽니다. 대상이 속한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사과나무 심어놨죠. 이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역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혼자 지역 특성 같진 않아요. 그죠? 주위를 둘러싼 북측, 남측, 동측의 설명을 쭉 가져옵니다. 남측이 대부분 기존 주택지대이고 동측은 또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에요. 북측은 야산지대이긴 하지만 야산이 있다 해서 그 하나만으로 '이거 주거용이 어려운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기 용도 지역 자체가 이종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 기준에서 큰 작용을 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주거용 이용이 법적, 물리적, 경제적 최대 수익성 측면에서 그냥 타당한 최유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대 내 주거 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지역성과 지역 특성을 픽스해 줍니다. 지역 변화는요. 동측, 남측, 주변 상황을 볼 때요. 본 것만 얘기할 때는 이행지의 성격을 또 유추해낼 수 있어요. 현재 사과나무 재배 중이어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이거 농지다, 전이다, 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약간 페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 지역 분석에서는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분석의 목적 기본서 적어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안의 가장 큰 득점 포인트는 주거지대, 주거나지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 분석의 절차와 검토 사항 역시 기본서 내용 적어주고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인데요. 대상 지역 확정에서는요.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 물리적 연속성 이런 걸 판단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사안 포섭할 의미는 없고 차라리 여기 지역 요인 분석 있죠. 지역 요인 분석에서는 농지지대가 아니라 주거지대 내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대의 지역 요인 그런 항목들, 가접 환행기 그 부분들 여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표사와 가수, 가격 수준 역시 주거지대 내 주거용의 수준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대상이 표준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준지 역시 현황 평가입니다. 일시적 이용인 전답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주거용의 가격 수준으로 판단 예측이 돼요. 그래서 25만 원 수준으로 가격 수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사안을 연결하면 그런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지역 분석의 목적과 절차, 기본서 내용 잘 쓰시고 사안 포섭 중에서도 뭐 큰 틀에서는 농지냐 주거지냐 뭐 요런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제 처음 읽을 때 저도 물음표가 떴던 부분이 여기인데 대상 토지, 주의 환경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은 해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대요. 그래서 경매다라고 좀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왜 경매라고 했을까라고 이제 집중을 하고 읽었는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경매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역 분석은 목적 상관없이 당연히 절차에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연결되는 게 없고 물음 2는 읽어보면 대상 토지를 비교 표준으로 선정한 대상이 표준지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고 적용 과정 얘기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선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면 이거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그 평가 기준 쓰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GS에서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답 중에서도 이 사안과 연결되는 부분들 위주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검토할 사항 의 써야 할 거고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모두 쓰겠지만 사안과 관련된 것들은요. 일단 실제 용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그죠? 지목은 답, 현황은 전. 그러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현재적 이용은 일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장에 확인받은 임대차 계약도 저는 페이크라고 봐요. 그래서 일주 내에 있는 그 토지는 주거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 뭐 나지상정 같은 경우 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여기 송전설로 나왔잖아요. 예, 문제 없습니다. 공법상 제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같은 것들 다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촉된 부분 20% 반영합니다. 개발이익 반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까다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 반영해요. 그런데 이 26년 3월 3일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다는 건 이제 보상평가할 거고 보상액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6년 1월 1일 공시지가에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들어간 현실화 구체화된 상태로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26년 여기 공시지가 25만 원은 개발 사업의 이익이 반영된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이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울까? 좀 까다로울까? 긴장을 하겠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던 논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도 그 매칭이 어렵지 않았어요.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라서 네,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2번과 3번으로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활동에서 감정평가에게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던져줬어요.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건 이론에서 안 썼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행히도 현상을 설명해 주고 이 원인을 목차를 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다만 보시면 관계법령, 윤리규정 등 위반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전제로 할 때도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가치, 문제 2번에서 시장가치 나오잖아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변론해 보라는 의미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의 변동성을 또 설명해 줘요. 실제 거래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 작게 나타나거나 시장의 실제 변화 속도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개념 정리를 다 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첫 번째 물었고 두 번째는 물음 2번과 문제 3번을 보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론으로 가지고 온 그 출제위원회 뭐라고 할까요? 정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그 한 건, 두 건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감정평가에게 바로 연결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개념 중에 시장 가치랑 연결해서 한번 써봐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따로 고려할 부분이고 우리는 시장 가치의 개념 요소 중에서도 성가 높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자체가 최빈 매매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논점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장 정보, 가역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 가치 판단하는 거지 실제 거래 가격이 변동성이 작거나 시장 변화를 다소 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체 논점을 좀 드러나도록 서나 결에서 계속 문장으로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런 문장들이 보이는 답안은 좀 더 목차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예시 자료에도 써놨는데요. 이 문제 2번은 설명하쇼의 문제 형태이긴 하지만 수험생이 논리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는 그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등장한 그 문장들을 근거로 해서 현상 기술해주면 되고 문장의 논리성, 일관성 갖춘다면 예시 답안과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게 오늘 문제 2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 구간대별로 생각을 해보시면 40점대 초반은 아예 이거 목차 잡느냐고 전체를 못 봤을 거예요. 두 번째 45에서 50은 뭘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문장이나 목차 구성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할게요. 두루뭉술하게 쓰는 거 있죠. 그렇게 써서는 점수 안 나올 거다. 자, 우리가 방어적인 목차로 뭘 쓰죠? 시장 측면에서 특성, 감정평가 특성 측면에서 가격 측면 이런 식으로 큰 목차 썼을 때는 저는 점수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목차를 썼는가 안 썼는가가 50점을 맞는가 못 맞는가로 나뉠 거고 50 초중반 이후로는 제가 말한 논점을 부각만 했다면 저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2번에서 제가 목차를 잡긴 했는데 이 목차 역시 하나의 예시고요. 저도 이제 38회 대비 자료로 나눠드릴 거고 회차별에 37회 전문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 목차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성과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걸 쭉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냐? 시장의 불안전성과 그 거래의 개별성 때문에 당연한 그 시장의 현상인데 거래 가격과 우리 시장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우리의 의사결정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당연히 반영하죠. 그런데 우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 이론에 근거한 전문적인 판단이고
또 거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가 선별하고 검증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변동성 자체가 우리 감정평가액과 맞지 않는다 해서 잘못된 감정평가이거나 뭔가 비판받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장 가치랑 같이 비교를 하래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장 가치의 개념 요소 중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1 번부터 5 번까지 개념 요소를 쭉 나열했을 것 같아요. 그게 45에서 50 점대까지의 답안일 것 같고 거기서 여기 시장 가치 중에서도 여기 채빈 매매 가능 가격이다. 성가 높인에 대한 설명 3 가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가치이고 실증적인 가치이고 그럼에도 3방식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진 가액이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 번부터 5번 쭉 공부를 했지만 "이 5 번이 문제예요. 5 번이 제일 물어볼 수 있어요."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 번부터 5번 나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두는 답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채점자는 쭉 보면은 '아 수험생들이 정말 밋밋하게 1 번부터 5번 쭉 나열만 했네.' 그런 답안 쭉 보다가 성간오빈을 굉장히 보충해서 보완해서 설명한 답안을 보면 약간 이제 가점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문제 2 번에 소물음 2 번은 시장 가치에 여기 마지막 5 번에 성간오빈의 의미를 좀 많이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거래 가격과 시장 가치는 당연히 구별돼야 될 상황이고 또한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 일어났다 해서 그걸 바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분석, 전문적인 판단, 우리 나름의 평가 이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한 시장 가치의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성간오빈이라는 최빈의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서는 도입부에서 설명했듯이 얼마나 잘 논점을 여기저기에서 계속 "이 논점 이거죠?" 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 이 안의 목차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논점을 제시한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에 점수 차가 나야만 제대로 채점이 이루어진 거고 만약에 합격자 발표 날에 딱 봤어요. 점수 봤는데 제가 복귀 답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귀 답안 중에서 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음에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채점에 그거 반영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상적인 채점이라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제 3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 1번 빠르게 하고 2번 논점 어필하고 3 번은 '아 이거 진짜 GS 활용해서 고득점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계 분석 기준으로는 여러 번 연습이 됐고요. 여기에 가치 형성 요인 하나 더 추가된 건데요. 결론적으로 문제 3 번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감정평가는 시장에서 특정한 뭐 상황, 사건, 이벤트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가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또한 단일 변수의 통계적 분석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건 사실의 값인 거고 감정평가라는 건 가역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감정평가의 전문적 판단 이거를 전제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물음 3 번에서 얘기하는 가역류 단 하나 그리고 자료 회계 분석의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평가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계 분석법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 랜드 팀원분들은 3 번에서 좀 고득점 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1 번 정말 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해서 그것도 총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출제위원이 고민 많이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국내 대기업인 S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AC 아파트 가격 상승했다. 왜 그 삼성전자 셔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동탄, 수지, 뭐 용인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갑은 S기업의 주가와 AC B동의 대표 단지 하나의 아파트 단지예요. C단지 그것도 전유 면적 하나 85 실거래가 가격을 추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3 년간의 거래사를 다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선형 회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어떤 선형인가면 하나의 변수 주가 상승은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돌렸는데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대요. 상관성은 있다. 여러분 회계분석법에 시행하기 위한 그냥 대전제가 상관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아 그래? 맞아. 이 모형, 이 가설은 다 맞는 거야 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상관성이 있다는 거 회계분석을 돌릴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파트 가격에 주가가 영향 미친다고 판단했고 A씨의 전유면적 8호 평가할 때요. 기업의 주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대요. 네, 지금 이 분위기 캐치되시죠? 하나의 사실,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에게 모두 영향을 준다? 안 된다. 그죠? 이건 역시 좀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요. 보시다시피 개설 그리고 여기 검토 보시면 가형료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주가 상승 하나만으로 알 수 없다. 이 부분을 비판하라는 거고 물음 2번의 회계분석 같은 경우는 자료와 여기 결과에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그건 역시 어떤 거냐면 감정평가사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도 통계적으로 들어가면 전제 조건 만족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 모든 걸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했던 논점. 통계적인 기법은 감정평가 3방식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이걸로 대체하거나 전부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의 논점을 부각시켜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제 역시 감정평가의 필요성, 우리의 역할에서는요. 그거 쓰셔도 좋죠. GS에서 연습했던 거. 더 나아가서 프롭테크 시대에 있어서 우리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여전히 기대되고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쓰셔도 좋습니다. 아마 복귀 답안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 쓰는 답안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팀원 여러분들 실수 없이 문장 잘 쓰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형료와 회계 분석을 다른 논점 같지만 전체 논점은 하나, 감정평가의 필요성, 당위성, 그죠? 전문성. 이 부분이야말로 다른 논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논점 줄기를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문제 3번이었습니다. 보면서 아, 우리 팀원들 3번에서 좀 득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문제 4번인데요. 물적 불일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 물적 불일치 개념부터 여기 관련 문제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 모두 다 쓰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그죠? 그 부분 유의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사례도요. 저는 1, 2, 3 해가지고 가장 평이한 걸 썼는데요. 이 안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쓰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문제 4번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분량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많은 문장들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문제 4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4번까지 이렇게 문제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올해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시한 예시 목차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채점이 된다면 합격을 위해서는 문제 1번은 무난하게 다 맞춰야 하고요. 문제 2번과 3번에서 논점을 부각시키는 논리적인 답안인가 아니면 기본서 암기의 뭐 복부 수준 또는 너무 대략적인 목차로 잡아놓은 답안인가 그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번과 3번을 예시 답안 쓰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본서 왜 읽어야 하죠? 문제 외워버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서를 왜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 2번과 3번에서 좀 답변이 되는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좀 사고의 깊이를 좀 갖춰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총평을 마치면서 앞으로 2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평가 이론은 기본적인 암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암기한 내용을 실제 답안으로 연결하는 답안 작성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단편적인 암기 문장을 나열해서는 40점, 45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예시 답안 보시면서 논점을 부각하는 방법, 왜 이런 순서로 목차가 구성됐는지, 문장과 문장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런 논리적인 부분 설득력 있는 답안이 되기 위해서
답안 작성 연습에 좀 더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은 바로 저희 예시 답안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소소한 당부예요. 너무 소소한 당부인데요. 이론 과목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론도 암기해야 할 양도 많지만 앞서 당부드린 말처럼 그것을 연습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해하는 학생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서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되겠지.' 또는 '이해한 대로 쓰면 되겠지.'는요. 좀 어려운 그런 수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론의 최소한의 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 고득점이 아니라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찍 일찍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의 그런 랜디 기준으로 그런 일정한 커리큘럼을 제대로만 따라오신다면 효율적으로 실무나 법규에서 혹시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이론에서 만회할 수 있는 점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당부까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올해 37회 대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저는 38회 데뷔한 이제 이론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